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강산, 대한민국의 자연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가슴이 벅찬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보물, 뚜렷한 사계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적 뛰어놀던 그 들판, 그 산자락, 그 강가의 풍경들 말입니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진달래가 산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개나리는 노란 빛깔로 흐드러지게 피어났죠. 보리밭에서는 종달새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며 노래를 불렀고 따뜻한 햇살 아래 농부들은 모내기를 준비했습니다. 봄바람에 실려오는 그 흙냄새, 풀냄새, 꽃냄새. 여러분, 그 냄새 아직도 코끝에 생생하지 않으십니까? 여름이 오면 어떻습니까? 푸른 산은 더욱 짙은 녹음으로 우거지고 매미 소리는 귀가 따가울 정도로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잘 익은 수박 한 조각 베어 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었죠. 모깃불을 피워놓고 마당에 멍석을 깔고 누우면 까만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가 붙여주시던 부채바람,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예시하기. 그 여름밤의 정취는 평생 잊을 수가 없지요. 가을은 또 어떻고요? 황금빛 들녘의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산은 단풍으로 활활 타오릅니다. 빨갛고 노랗고 주황빛 잎사귀들이 하늘하늘 춤추듯 떨어지는 그 풍경은 화가가 아무리 솜씨가 좋아도 그대로 그려내기 어려울 만큼 아름답습니다. 추수를 마친 논에서는 메뚜기가 폴짝폴짝 뛰어다니고 감나무에는 빨간 홍시가 주렁주렁 매달렸지요. 시원한 가을바람이 머리카락을 쓸어내릴 때 우리는 한 해의 결실을 바라보며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옵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면 세상은 온통 새하얀 도화지가 됩니다.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아이들은 발갛게 언손을 호호 불며 눈사람을 만들었지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뜨끈한 팥죽 한 그릇, 따끈한 군고구마, 그리고 화롯불에 구워 먹던 가래떡. 그 맛을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시지요? 추워서 몸은 떨려도 마음만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해에 4번이나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지구상에 사람이 사는 나라가 약 200여 개국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이토록 뚜렷하게 구별되는 나라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놀라운 사계절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시베리아보다 더 매서운 우리의 겨울, 아프리카 사막, 못지않게 뜨거운 우리의 여름, 그 극단적인 기후를 모두 겪어내며 살아온 한국인의 위대함, 그리고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이야기들, 또 이 뚜렷한 사계절이 우리 민족의 마음과 정신에 어떤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끝까지 들으시면 아,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구나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살아온 이 땅이 얼마나 귀하고 복받은 땅인지 새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답고 고유한 우리 강산,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토종 동식물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우리 자연을 지키고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사계절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계절이 얼마나 뚜렷한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계절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아시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네 계절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 사계절이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네 계절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뉘는 곳은 정말 드뭅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동남아시아 나라들,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사실상 1년 내내 더운 여름만 있습니다. 우기와 건기로 나뉘긴 하지만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비가 많이 오는 여름과 비가 적게 오는 여름일 뿐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평생 눈이라는 것을 구경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영화에서나 만화에서나 눈을 보지 실제로 손바닥에 눈송이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북유럽 나라들, 예를 들면 핀란드나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나라는 어떨까요? 거기는 1년 중 절반 가까이가 추운 겨울입니다. 한낮에도 해가 잠깐 떴다가 금방 지고 어둠 속에서 사는 시간이 무척 길지요. 봄과 여름이 있긴 하지만 우리처럼 활짝 만개한 봄꽃이나 매미 소리 시끄러운 한여름의 정취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한여름에도 서늘해서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할 정도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와 위도가 비슷한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도 사계절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그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지는 않습니다. 또 같은 동아시아인 일본도 사계절은 있지만 섬나라이다 보니 기온 변화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완만합니다. 우리처럼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매서운 겨울도 흔치 않고 우리처럼 38도, 40도까지 치솟는 펄펄 끓는 여름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특별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반도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1년 내내 마치 4개의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귀한 일이지요.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겨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겨울이 얼마나 매서운지 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베리아보다도 더 춥게 느껴지는 날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시베리아는 영하 30도,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지 않느냐?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것보다 추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절대적인 온도로만 따지면 시베리아가 훨씬 더 춥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추위라는 것은 단순히 온도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겨울에는 매서운 칼바람, 그러니까 시베리아에서 한반도로 불어내려오는 차디찬 북서풍이 있습니다. 이 바람은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 몽골 고원을 지나 만주 벌판을 지나서 우리나라까지 그 차가운 기운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 바람은 정말 살을 애는 듯 매섭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습도가 높습니다. 추운 데다가 바람까지 세고 게다가 습기까지 머금고 있으니 그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겁니다. 옷 속을 파고들고 장갑 속을 파고들고 모자 속을 파고듭니다.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는 그런 추위 말입니다.
영하 10도라고 해도 시베리아의 영하 30도보다 우리나라의 영하 10도가 더 매섭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시베리아에 살아본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겨울을 나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시베리아는 춥긴 해도 건조해서 견딜 만한데 한국 겨울은 그 매서운 바람과 습기 때문에 정말 견디기 힘들다. 차라리 시베리아가 더 낫겠다. 이런 말까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겨울 새벽에 마당에 나가면 코끝이 아리고 눈물이 핑 도는 그 매서운 추위 말입니다. 손가락 끝이 곱아서 단추도 제대로 못 채울 정도의 그 살을 애는 추위. 입김이 하얗게 서리면서 눈썹에까지 얼음이 서리는 그 풍경. 우리는 그런 겨울을 매년 견뎌왔습니다. 그것도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자리 잡은 이래로 수천 년 동안 말입니다. 그렇다면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그 혹독한 추위를 이겨냈을까요? 바로 이 추위를 이기기 위한 위대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돌입니다. 방바닥 아래로 뜨거운 연기를 통과시켜 방을 드는 이 놀라운 발명품 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던 이 온돌 덕분에 우리 조상들은 그 매서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양 사람들은 벽난로 앞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겨울을 났습니다. 벽난로 가까이 있으면 앞은 따뜻한데 등은 차갑고 등을 드면 앞이 차가워지지요. 그런데 우리 온돌은 어떻습니까? 방바닥 전체가 뜨끈뜨끈하니까 누우면 등도 따뜻하고 발도 따뜻합니다. 온몸이 골고루 데워지는 거지요. 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또 인간적인 발명품입니까? 이 온돌은 무려 100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의 추위를 막아주었습니다. 요즘은 그 원리를 응용해서 보일러를 만들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죠. 한국식 바닥 난방, 그러니까 코리안 플로어 히팅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여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 아십니까? 정말 아프리카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여러분, 또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하면 사막의 그 장렬하는 태양, 모래가 펄펄 끓는 그 더위가 떠오를 텐데 어떻게 우리나라 여름이 그것에 비할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한낮 기온만 따지면 아프리카 사막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더위라는 것도 단순히 온도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 사막은 덥지만 건조합니다. 그늘로 들어가면 비교적 시원합니다.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오히려 쌀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두르고 다니죠. 낮에는 햇볕을 피하고 밤에는 추위를 막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름은 어떻습니까?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덥고 그늘에 들어가도 덥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습도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우리나라 습도는 보통 80%, 90%를 훌쩍 넘깁니다. 공기 중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셈이지요. 이렇게 습한 공기 속에서는 땀이 잘 증발하지 못합니다. 땀이 안 마르니 몸의 열도 잘 식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도 온몸이 끈적끈적하고 숨이 턱턱 막히는 그 답답한 더위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옷이 살에 들러붙고 베개가 축축해지고 부채질을 해도 더운 바람만 일렁입니다. 요즘은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나라 여름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낮에 38도, 어떤 곳은 40도까지 올라가는 날도 흔해졌습니다.
거기에 그 끈끈한 습기가 더해지니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의 무더위가 펼쳐지는 겁니다. 사람의 천이 약 36.5도이니 바깥 기온이 사람 천보다 더 높은 셈이지요. 거기다가 한여름에는 열대야라는 것도 있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서 잠을 못 이루게 만드는 그 무더운 밤 말입니다. 옛날에는 마당에 멍석을 펴고 자면 그래도 시원했는데 요즘은 도시의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가득해서 밤이 되어도 열기가 식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무더위 속에서도 그것을 즐기는 지혜를 갖고 계셨습니다. 시원한 대청마루에 누워 부채질하기, 정제에 모여 앉아 시원한 화채 나눠 먹기, 계곡에 발 담그고 철렵 즐기기, 또 삼복더위에는 일부러 뜨거운 삼계탕을 먹어서 이열치열로 더위를 다스리는 지혜까지. 우리 조상들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강산, 우리 토종 동식물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계절을 처음 겪은 외국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또 이 뚜렷한 사계절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주었는지,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신에 어떤 깊은 영향을 주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일이나 공부 때문에 잠깐 머무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에 매료되어 평생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한결같이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의 사계절입니다. 특히 더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중동에서 온 분들 중에는 한국에 와서 처음 눈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 더운 나라에서만 살다가 우리나라 겨울을 처음 맞이했을 때 그 신기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펄펄 내리는 그 광경을 처음 본 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길거리에서 입을 떡 벌린 채 한참을 쳐다보고 어떤 분은 너무 신기해서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손바닥에 눈송이를 받아서 녹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정말 물이구나. 이게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는구나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좋아한다고 합니다.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에 와서 첫눈을 보면 그 자리에서 사진을 수십 장씩 찍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서 자랑스럽게 보여준다고 해요. 보세요. 여기 한국에는 하늘에서 이렇게 하얀 솜털 같은 게 떨어져요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그 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단풍 구경이 외국인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됩니다. 빨갛게 노랗게 물든 산을 처음 본 외국인들은 정말 그림 같다며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봄의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봄바람에 꽃잎이 흩날리는 그 모습을 보고는 마치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며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오는 시기가 바로 봄과 가을입니다. 봄에는 벚꽃 구경하러, 가을에는 단풍 구경하러 일부러 한국까지 비행기 타고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매년 당연히 보는 풍경이 누군가에게는 비행기 표를 끊고서라도
와서 보고 싶은 풍경이라는 거죠. 반대로 추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나라 여름에 깜짝 놀랍니다. 러시아나 북유럽에서 온 분들은 우리나라 여름에 그 푹푹 찌는 더위를 처음 겪고는 정말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런 더위에서 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놀라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강렬한 햇살 아래 푸르게 우거진 산과 들을 보며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또 사막 지역에서 온 분들은 우리나라 장마철, 그러니까 여름철에 비가 쏟아지듯 내리는 그 광경을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평생 비를 구경하기 어려운 곳에서 살다가 며칠씩 쉬지 않고 비가 퍼붓는 우리나라의 장마를 처음 보면 정말 신기하고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 장맛비를 보면서 종교적인 감동까지 느꼈다고 하네요. 신이 하늘에서 물을 부어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한 나라 안에서 4개의 완전히 다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신기한 나라다 하는 말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우리는 평생 이 땅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계절이 당연한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이건 정말 귀하고 특별한 축복인 겁니다. 심지어 어떤 외국인 학자들은 한국에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한국에서 1년만 살아도 평생 살아갈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1년 안에 4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지요. 정말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뚜렷한 사계절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을 주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풍요로운 먹거리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건 그만큼 다양한 농작물을 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봄에는 봄나물이 지천으로 나옵니다. 냉이, 달래, 쑥, 두릅, 봄동, 미나리, 쓴바귀, 원추리. 이름만 들어도 입에 침이 고이지 않습니까? 봄나물은 겨우내 움츠렸던 우리 몸에 새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보약 같은 음식이지요. 여름에는 시원한 오이와 수박, 참외, 토마토, 옥수수, 가지, 호박 같은 여름 과채가 풍성합니다. 더위에 지친 몸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그 여름 과일들. 마당에 심어둔 호박을 따다 호박전을 부쳐 먹고 우물에 담가둔 수박을 쩍 갈라 먹던 그 시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을에는 누런 황금 들녘에서 거둔 햅쌀과 함께 사과, 배, 감, 대추, 밤, 호두 같은 가을 열매가 풍성하게 거두어집니다. 우리나라 사과 맛 보셨지요? 세계 어디 가도 우리 사과만큼 맛있는 사과가 없습니다. 외국 사과는 푸석푸석하고 달기만 한데 우리나라 사과는 아삭하고 달면서도 시원한 그 깊은 맛이 일품입니다. 이게 다 사계절의 일교차, 그러니까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우리만의 맛이지요. 겨울에는 김장김치와 동치미, 시래기, 무말랭이, 곶감 같은 겨울 음식들이 우리 식탁을 풍요롭게 합니다. 특히 김장김치는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겨울 동안 채소를 먹기 어려우니 가을에 미리 채소를 절이고 양념해서 발효시켜 먹는 거지요. 이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자랑이지요. 이렇게 사계절마다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1년 내내 같은 작물만 자라는 나라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호사이지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다양한 음식 문화입니다. 한 식당에 가도
반찬이 10가지가 넘게 깔리는 그 풍성함, 그게 다 사계절이 만들어낸 풍요로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장점은 다양하고 풍성한 자연 경관입니다. 봄에는 진달래 천지인 산, 여름에는 짙 푸른 녹음의 산, 가을에는 단풍으로 불타는 산, 겨울에는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산. 같은 산이지만 1년에 4번이나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요. 이런 풍경 변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감동과 영감을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같은 산을 봐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이 매 계절마다 완전히 다른 옷을 갈아입기 때문이지요. 봄의 화사함, 여름의 싱그러움, 가을의 화려함, 겨울의 고요함. 이 4가지를 다 느낄 수 있는 산. 이런 산을 평생 곁에 두고 사는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건강하고 강한 체질입니다. 추위와 더위를 모두 견뎌야 하는 환경에서 살다 보니 우리 한국인의 몸은 자연스럽게 단련되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강한 체력과 면역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세계 어디를 가도 잘 적응하고 또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내는 데에는 이런 사계절 환경의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업에 성공하고 학문의 두각을 나타내고 운동선수로 세계 무대를 휩쓰는 그 저력. 이게 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우리의 강인한 체질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사계절을 견뎌낸 우리 몸이 어떤 외부 환경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단련되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장점은 사계절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우리 한복을 한번 보십시오. 사계절에 맞춰 입는 옷이 다 다릅니다. 봄, 가을에 입는 얇은 모시 한복, 여름에 시원하게 입는 삼배 한복, 겨울에 따뜻하게 입는 소물, 누빈 누비 한복. 옷감의 종류와 만드는 방법까지 모두 사계절에 맞춰 발전해 왔습니다. 음식 문화는 또 어떻습니까? 한식은 사계절의 산물입니다. 봄에는 산나물 비빔밥, 여름에는 시원한 콩국수와 냉면, 가을에는 송편과 토란국, 겨울에는 따뜻한 떡국과 만둣국, 어묵탕. 우리의 식탁에는 언제나 그 계절의 정취가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 명절도 모두 사계절과 관련이 있지요. 설날은 한 해를 시작하는 겨울 명절, 한식과 단오는 봄, 여름 명절, 추석은 가을 명절, 동지는 겨울 명절. 우리 민족의 모든 명절이 자연의 흐름과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함께 살아왔다는 증거이지요.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강산, 우리 토종 동식물을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뚜렷한 사계절이 우리 한국인의 마음과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이 뚜렷한 사계절이 우리 한국인의 정신에,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 한국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해하려면 이 사계절을 빼놓고는 절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부지런함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환경에서 살려면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봄에는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땀 흘려 김을 메고, 가을에는 서둘러 거두어들이고, 겨울에는 다음 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 계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봄에 씨 뿌리는 시기를 놓치면 여름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여름에 김매는 이를 미루면 가을에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 않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늦추면 갑작스러운 서리에 농작물이 다 얼어버립니다. 겨울에 미리 식량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봄까지 굶주려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조상들은 한순간도 쉴 틈이 없었던 거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사계절의 흐름에 맞춰 부지런히 일해왔습니다. 한국인의 그 유명한 부지런함, 근면 성실함은 바로 이 사계절이 만들어낸 정신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한국 사람들의 부지런함이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그 모습, 이게 다 사계절을 견뎌온 우리 민족의 DNA에 새겨진 본능이라는 겁니다. 둘째, 인내와 끈기입니다. 영하 20도에 매서운 겨울을 견뎌내고 또 38도의 무더위를 이겨내는 그 인내심. 봄이 올 때까지, 가을이 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그 끈기. 한국인의 정신 속에는 이런 강인한 인내심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끝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을.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더위가 끝나면 시원한 가을이 온다는 것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견뎌내는 그 힘은 바로 사계절을 견뎌온 우리 민족의 유전자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 인내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일제강점기 36년이라는 그 길고 긴 어둠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의 그 참혹한 폐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고 가난을 이기고 마침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바탕에는 사계절이 단련시킨 우리 민족의 강인한 인내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셋째, 미리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다음 계절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고 겨울에 봄을 준비합니다. 가을에는 김장을 담그고 장작을 패고 곡식을 저장하고 다음해 농사 계획을 씁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 한국인은 자연스럽게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늘만 보고 사는 동안 우리는 내년을, 10년 뒤를, 100년 뒤를 내다보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한국을 짧은 시간에 선진국으로 도약시킨 비결 중 하나입니다. 넷째, 변화에 대한 적응력입니다. 1년에 4번씩 완전히 다른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온 우리는 어떤 변화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겨울옷을 입었다가 봄옷으로 갈아입고 여름옷을 입었다가 다시 가을옷으로 바꿔 입는 일을 매년 반복하며 살아왔죠. 한국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데에는 이런 변화 적응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그리고 이제는 인공지능 사회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100년에 걸쳐 이룬 변화를 단 몇십 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계절이 단련시킨 우리의 적응력입니다. 다섯째, 풍부한 감수성과 정서입니다. 봄꽃을 보며 감탄하고 여름 매미 소리를 들으며 옛날을 그리워하고 가을 단풍을 보며 인생을 생각하고 겨울 눈을 보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온 우리 한국인의 감수성은 정말 풍부하고 깊습니다. 한국인이 시와 노래에 능하고 전기 많고 한도 깊은 데에는
이런 사계절의 영향이 큽니다. 우리 가요의 그 절절한 가사, 우리 시조의 그 깊은 정취, 우리 그림의 그 은은한 멋, 이 모든 것이 사계절을 살아온 우리 민족의 감수성에서 나온 겁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와 한국 노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도 이 풍부한 감수성과 정서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섯째, 균형과 조화의 정신입니다. 사계절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더운 여름이 있으면 추운 겨울이 있고 따뜻한 봄이 있으면 시원한 가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자연 속에서 살아온 우리는 자연스럽게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태극기를 보십시오. 빨간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진 그 태극 무늬. 그것이 바로 음양의 조화를 뜻합니다. 더위와 추위, 밝음과 어둠, 강함과 부드러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그 정신. 이것이 바로 사계절을 살아온 우리 민족의 깊은 철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나라가 1년 내내 더운 나라였다면, 또는 1년 내내 추운 나라였다면, 우리 한국인이 지금처럼 부지런하고 끈기 있고 지혜롭고 적응력 있고 감수성이 풍부한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사계절이라는 이 자연의 선물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위대하게 키워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물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반도라는 좁은 땅 안에서 너무나 또렷하게 구분되어 펼쳐집니다. 봄에는 분홍빛 꽃들이 산천을 물들이고, 여름에는 짙푸른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황금빛 들녘과 빨간 단풍이 어우러지며, 겨울에는 새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습니다. 지구상 약 200여 개가 넘는 나라들 중에서 우리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겨울은 시베리아보다도 더 매섭게 느껴집니다. 절대적인 기온은 시베리아가 더 낮을지 몰라도 매서운 칼바람과 높은 습도가 더해져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만들어냅니다.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한국의 겨울은 정말 혹독합니다. 그래도 우리 조상들은 온돌이라는 위대한 발명품으로 그 추위를 이겨냈고, 이 온돌은 지금 한국식 바닥 난방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여름은 아프리카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한낮에 38도까지 치솟는 기온의 80%, 90%를 넘는 끈끈한 습도가 더해져 정말 견디기 힘든 무더위가 펼쳐집니다. 그래도 우리 조상들은 이열치열의 지혜로, 또 자연과 어울려 사는 지혜로 그 무더위를 이겨냈습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이 사계절에 한결같이 깜짝 놀랍니다. 더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처음 본 눈에 감탄하고, 추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나라 여름에 놀라워합니다. 한 나라 안에서 4개의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며 모두 감탄합니다. 봄의 벚꽃과 가을의 단풍을 보러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매년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이 뚜렷한 사계절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었습니다. 풍요로운 먹거리, 다양한 자연 경관, 강건한 체질, 그리고 한복과 한식 같은 아름다운 사계절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계절은 우리 한국인의 정신을 빚어냈습니다. 부지런함, 인내와 끈기, 미리 준비하는 지혜, 변화에 대한 적응력, 풍부한 감수성,
그리고 균형과 조화의 정신. 이 모든 것이 사계절이라는 자연이 우리 민족에게 새겨준 위대한 유산입니다. 한국이 그 짧은 시간에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데에도,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데에도 이 사계절이 단련시킨 우리 민족의 저력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축복받은 땅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년 무심히 맞이하던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실은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만날 수 없는 위대한 보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이 가진 그 강인하고 부지런하고 정 많고 지혜로운 모든 성품이 바로 이 사계절이 빚어낸 결실이라는 겁니다. 이제 봄이 오면 화산 벚꽃을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보시고, 여름이 오면 매미 소리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가을이 오면 단풍 한 잎을 손에 쥐고 그 빛깔에 한 번 더 감탄해 보시고, 겨울이 오면 한방눈 한 송이를 손바닥에 받으며 그 신비로움을 느껴보십시오.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임을 새삼 깨닫게 되실 겁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이 사계절이 뚜렷한 땅에서 살아온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행운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받은 민족입니다. 이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강산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